예, 공급물량 4편입니다. 어쩌면은 이번 편이 이번 편 또 한 편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으려나? 예, 거의 이제 11차 밴드의 마지막 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나 다음 편이. 이제 한 달 동안 보탬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후에는 또 저희 운영진들 저희 임장? 예. 저 도시들 좀 구경 좀 하고 가고 이번에 가는 곳들이 희한하게 며칠 전에 PD 수첩 나왔죠. 예. 거기들 쭉 들리게 돼가지고 사실 이번 PD 수첩 나오는데 저는 최근에 다 가봤어요. 최근에 다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하고 느낀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그거죠. 예. 뭐 강사분들이 띄운다고 그게 뜰 지역이면은 사실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띄운다고 뜰 지역이면은 그게 사실 부동산에 대한 뭐 정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투자자 끌어들이면 끝이지. 그리고 부동산 누를 때는 투자자 내쫓으면 끝이고. 어떻게 보면 같네요 지금 정부 정책하고. 예, 오른 지역은 부동산 투자자 내쫓으면 끝이고 떨어지는 지역은 투자자 끌어들이면 끝이고. 근데 그런다고 오를 적이 아니 그런다고 오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이 들어가면은 시장을 이걸 외국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상승폭을 키우는 건 맞아요. 키우는 건 맞거든요. 상승폭을 키우는 건 맞는데 떨어질 지역을 올리지도 못해요. 떨어질 지역을 올린다면은 단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뭐 강보합 잠깐 올릴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떨어질 지역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추세를 바꿔서 올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오면 떨어질 지역이 더 떨어지거나 또 떨어질 지역인데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올려놨으면 오히려 낙폭이 커지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도 어제 어딘가? 그젠가? 예. PD 수첩에서 뭐, 부동산 뭐, 중개업, 관계자 많은 그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들 투자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투자자나 정부. 전부 다 우리는 그냥 낙엽이다. 그냥 파도에 휩쓸려가는 존재들이지 물결을 바꾸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쓸려가는 것 뿐이에요. 쓸려가다가 근데 폭을 키우기는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폭을 키우는 거. 폭을 키워서 관찰자 효과를 내고 시장을 갖다가 흔히 하는 말로 왜곡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아요. 예. 저도 그런 부분은 되게 조심을 하는 편이고 조심을 하는 편이고 거기 나오신 분들도 아마 좀 많이 억울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억울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투자자가 시장을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가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상승기 때는요 올라간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어지간하면 버텨요. 그래서 투자자가 몰려서 들어가서 가격을 올려두면 오히려 버티고 그리고 상승폭이 더 커지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는 선반영돼가지고 그 뒤로
원래 오를 거보다 더 크게 올라오면 그 뒤로 멈춰 있거나 뭐 이런 일이 나오는 게 40인데 이게 하반기 때는 달라요.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 투자자가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게. 제가 그 보면 뭐 가장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물론 뭐 그분들이 뭐 얼마나 깊이 하겠어요. 깊이하고 얄팍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근본적인 게 뭐냐고요. 근본적인 거. 그래서 제가 부동산 쪽을 갖다가 공부를 뭘 한다는 게 뭐냐면 저한테 가장 하는 이유가 뭐냐고 보고 계신다면 그 제가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뭐냐고 보고 계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제외하고 그러니까 투자가 몰려가서 가격 올리는 거 제외하고 그거 제외하고도 그곳이 올릴 곳인가 아니면은 힘들 만한 곳인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결국엔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연밴드 회원분 한 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장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거예요. 수도권장 상승했던 거 마찬가지로 지방장 상승했던 거 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거기서 투자자들이 진폭을 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자가 진입을 하고 진폭을 키우는 거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없는 곳은 없어요. 어디는 없나요? 그냥 그것도 당연히 감안을 하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 상승을 하는 곳에 투자자가 진입을 한다. 이것도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근본적인 걸 보자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장이 항상 한참 상승기에 올라오고 하면은 규제가 나온다고요. 규제가 항상 쪼이는 게 뭐냐면 투자자, 그러니까 가수요 쪽을 쪼여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가수요. 사실 가수요말로 되게 웃긴 얘기예요. 수요, 사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가수요, 진수요가 없어요. 실수요자들은 진수요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거주는 진수요예요? 아니에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진수요예요.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다 가수요예요. 그게 실수요와 그러니까 편의상 나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좀 유용한 면이 있어서 써먹는 것 뿐이지, 우리가 진수요, 가수요가 다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간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원래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자가주택. 그 부분들이 시장을 받쳐준다면은 유동성 규제가 나오거나 또는 다른 규제가 나와서 시장에 오는 투자 수요들을 막는다 하더라도 11차익형 투자 수요를 막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 수요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의 속성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고 투자 수요 제외하고도 올릴 만한 곳인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수도권 지금 규제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수요나 이런 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은 올라간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방 뭐 부양책 나온다고 하는데도 제가 큰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부양책을 한다는 게 결국은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분양에서 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결국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투자 수요를 끌어들여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투자 수요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가장 미약해요. 가장 미약한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욕조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욕조에 물이 찰랑찰랑 차다가 여기 꽉 차면은 콸콸 넘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물이
무비 여기 차 있을 때, 요만큼 차 있을 때 이걸 넘치게 하는 역할, 시세 상승을 이렇게 일으키는 역할을 우리는 하지 못해요.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무비 이만큼 찼을 때, 요 남은 조금의 부분을 채우면서 물 넘치게 하는 그 역할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투자자가 이 가격을 이렇게 10회 분출 나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는 요만큼을 채울 뿐이에요. 요만큼. 이거는 다 실수요자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선 투자자가 어디 들어간다고 해도 이걸 갖다 이렇게 10회 분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부동산 공부합시다, 뭐 이렇게 근본적인 건 공급량이에요 하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없이도 할 수 있는 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시기가 와요, 여러분. 시장이 한참 진행이 됐잖아요. 시장이 한참 진행이 되고, 이제 어딜 들어가나 상승을 갖다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근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이때 근본적인 걸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곧 이제 이걸 갖다 봐야 되는 시기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인 부분. 이 근본적인 부분을 만드는 부분은 거의 공급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공급량 쪽을 계속 보는 중인데, 지난 수도권 맞죠? 수도권 보고 이제는 나머지 도시들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제가 좀 마음이 많아지는 편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2015년 중반기 하반기부터 제가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시려고 했을 때 못 들어가신 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들어가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의뢰로 저 찾아오셔가지고 못 들어가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지난장에서 물렸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2015년도인가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2015년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지방분들이 되게 신나게 얘기하셨어요. 갭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이 수도권 투자자분들은 거의, 왜냐면 수도권 투자자분들은 재개발 건축 쪽이 강해요. 지방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은 가장 최근에 상승 형태가 갭2였다고요. 전세가로 인한 매매가 상승을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쪽이 강해요. 갭2에 강해요. 반면에 수도권 분들은 지난장의 마지막이 개발장이었기 때문에 이 개발 쪽이 강해요. 그래서 이번 장에 하면서도 실제 투자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지난 마지막 기억을 개발장 갖고 있던 분들은 개발장 좋으신 경우, 개발장의 개발성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신 경우가 많고, 지방분들은 그런 거 하도 몰라요. 이거 겪어본 적이 없으셨으니까. 없고 뭘로 두었냐면은 그걸로 두었다고, 거의 갭2 쪽으로 두셨어요. 15년까지는 갭투 쪽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전세가 상승이 막 발생을 할 때니까. 그래서 제가 15년도 정도 둬가지고 이제 갭투 시기가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시기가 오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보셔봐 하면서, 수도권 분들이 그때는 심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서울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재개발 재건축장이 곧 오는데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강하다, 지방 분들보다 더 강하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다. 지난 시기에 다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투자처도 다 알지 않냐. 수도권 분들 지난장 겪었던 분들은 다 아세요.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서울 개발 계획 뭐 나왔었고, 수도권 개발 그냥 어느 도시가 떴는지 대강 아신다고요. 그 기억 되살리셔서 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도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전 이게 2차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은 자기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누구나 실패하거든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실패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할 것도 없고 실패를 했을 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한 명은 그 실패를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를 갖다가
계속 알아내려고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오면 그 실패를 하지 말고 극복을 해야지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아,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제가 15년도에 재개발 건축 얘기를 했을 때 수도권분들 중에 오히려 이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 난 재건축 재개발 쳐다도 안 봐. 재건축 재개발 안 돼. 왜냐면 지난장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분들 그럴만 해요, 사실. 그럴만 한데 그래도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분들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 욕심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걸 갖다가 왜냐면 그분들은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 제가 그때 지금 왠지 좀 있으면은 재개발 건축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실 텐데 15년 중반기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재개발 건축이 온다. 그럼 재개발 건축 강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나오실 텐데 이분들 한 경력 4, 5년 차밖에 안 된다. 즉 재개발 건축자 겪어보신 분도 없는 분들이 강의하실 거다. 이 강사들보다 여러분들 실력이 훨씬 낫다. 사실은. 이분들 다 겪었던 분들이니까 재개발 건축 다 겪었던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훨씬 낫다.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한 장이다. 실제로 더 유리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이용을 못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지난장 때 재개발 건축에 무너졌던 트라우마가 빠져가지고 그걸 냉철히 다시 보고 하자니 너무 아픈 거죠. 지난 아픈 기억들 다시 곱씹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럼 그 실패한 부분을 찾아서 극복을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그냥 안 쳐다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는 게 항상 성공만 하는 거 아니고 항상 실패도 같이 해요. 누구나 실패해요.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실패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있을 때 그 실패담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사실 뭐 강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강의하고 할 수 있던 것도 다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왜 했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의 구조가 이 분할 갔다 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결국 한 발 더 나아가시고 발전하시는 분은 그 실패를 갖다가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실패를 갖다 직시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직시하고 그 이유를 알고 그걸 갖다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발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론 들어가려고요. 이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정보마다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이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좀 제가 너무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찾는 방법 하나씩 정보마당 들어가서요. 통계정보 국토교통 통계들이 이거 아니면은 어디서 또 많이 보냐면 통계청에서도 많이 봐요. 이것도 보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긴 보지만 가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통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좀 보고 있는 거지. 인허가 그 다음에 인허가에서 유형별 규모별 보는 경우도 저번 편에 규모별 얘기했죠? 네, 그럼 다시 유형별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냐면 왜 유형별로 보냐면 이건 아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아파트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간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은데 단기 밴드에서는 좀 힘들고 한정된 시간이니까 제가 나중에 연밴드에서 하나하나 제가 뭐 왜 이걸 요구치고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규모별로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규모별로 볼 때는 거의 소형, 중형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패턴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소형이 얼마나 나왔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초소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못 주니까 인허가 양 중에서 초소형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그럼 일단 초소형을 빼놓고 인허가 양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유형별로 볼 때는 이게 아파트가 나눠져 있다고요. 아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뭐 말씀드릴 분들이 좀 더 있는데 이렇게 뭐 동수 기준, 뭐 가구수 기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있을 때 이거 딱 하나의 동을 갖다가 동 기준으로 보내. 퉁 쳐가지고
이거는 가구수 기준이에요. 원래 가구수 기준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죠? 예. 동수기준, 가구수기준이 이게 뭐냐면 동수기준이 우리 예전에 주택보급률이에요. 예전 주택보급률이 동수기준 봤어요. 그러다가 신주택보급률이 가구수기준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공급량에서는 이렇게 보고 대신에 세대수 볼 때 1인 세대수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구주택보급률, 신주택보급률이에요. 그럼 실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간단한 팁? 제 생각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여기서 딱 맞는 거는 가구수 기준이 맞는 거 같잖아요. 그쵸?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죠?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주택보급률 볼 때도 신주택보급률 좀 더 올바른 신주택보급률은 뭐냐면 구는 그냥 동 기준이에요. 한 동 있고 이렇게 집이 있으면 그냥 이거 하나로 봐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단독주택도 그냥 하나로 봐요. 말도 안 되죠, 이거 그냥. 근데 신주택보급률은 이렇게 여기가 있으면 이걸 다 따로따로 봐요. 네 집이 있으면 이건 네 개고, 단독주택 하나 있으면 하나고, 이건 5개가 되고 얘는 2개가 돼요. 이게 더 맞는 거죠. 예, 원래 개념상은 이게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물량에서는 이건 공급 쪽이죠. 수요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2인 가구 있죠. 2인 가구 갖다가 구에서는 안 쳐요. 근데 2인 가구를 신에서는 집어넣어요. 근데 2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2인 가구 갖다 넣는 게 의미가 있죠. 이것도 의미 있어요. 이거 분명히 맞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현실감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하나를 구하면 이걸 보는 편이에요. 더 그러니까 왜곡된 통계하고 근데 저 잘못된 통계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정확하지 않은 통계. 전 정확하지 않은 통계하고 하더라도 이걸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이유. 이거 의외로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다 보면 뭐하고 나오는, 특히 그 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에 통계 논란도 마찬가지죠. 통계 논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표준하고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표준하고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표준과 기준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을 안 보고 구를 봐요. 왜냐? 구가 더 오래됐거든요. 구는 이렇게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신은 이때부터 집계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흐름을 몰라요. 부동산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보통 10년치를 보잖아요. 원래 인허가 물량 이건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사실은 그 이전 통계가 없을 건데 보통 보면은 한 사이클 또 그 전 거까지 한 15에서 20년까지 이제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긴 거 뭐 전체 인허가는 안 나오니까 공공물량 이런 거 볼 때는 더 길게 봐요. 20년, 30년 이렇게 봐요. 가능하면 긴 게 우리가 파악하기 쉽다고요. 이 말이 제일 잘 나온 게 뭐냐면 미분양 통계예요. 미분양 통계가 나오면은 제가 미분양 통계 나와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작년이었나 제가 김천 얘기했었죠. 김천이었었나 이거 미분양 나오고 이거 하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역 미분양 나왔을 때 이거 이렇게 들어간 거 이거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이 들어와요. 이거는 특이한 경우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몹쓸 지역에다 하나 던져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 팔릴 지역에다 나온 거기 때문에 미분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미분양 다르다. 또는 이거는 뭐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을 숨겼기 때문에 그렇다. 신고를 안 해서 그렇다. 또 어떤 거는 뭐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분명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미분양 통계가 쭉 나오면 그걸 갖다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는지 아세요? 미분양 통계가 만약에 10년치 통계를 봤잖아요. 이 10년치면은 12달씩 120회 통계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120회 통계 중에서 120회의 전국 16개인가요? 광역시도를 나눈 미분양 통계 중에서 이상한 지역에 분양 나온 게 처음일까요? 건설사가 미분양 숨기는 게 처음일까요? 아니에요. 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인가에 제가 지방 미분양 쪽 얘기하면서 지방 미분양 위험하다 얘기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왔는데 얘기하시는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때요? 흐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 보면서 이 통계는 이거 그냥 미분양 통계 나왔을 때 그때도 막 언제 그때 막 댓글 달렸어. 이거는 뭐 믿지 못할 미분양 통계부터 뭐 통계가 잘못됐다부터 시작 막 나왔는데 어때요? 잘못됐나요? 아니라고요. 그 미분양의 통계가 보여준 흐름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지 말고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흐름으로. 그래서 항상 시계형을 보는 거예요. 그 수치 자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치를 이렇게 보고 수치 이렇게 보고 수치 이렇다 얘기를 했을 때 수치가 저 수치 잘 못 외우죠. 여러분들 보시면 저 원래 외우는데 소질이 없고 외우려고도 안 해요. 저는 원래 외우려고 안 해요. 뭐 지표 봤을 때도 중요한 지표면 내가 자연적으로 외웠겠죠. 그 지표에서 받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 절대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수치 자체가 아니라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볼 때도 저는 이 긴 거, 가능하면 긴 걸 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흐름을 파악하기 좋은 거예요. 수치 하나하나의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수치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하겠지만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모든 통계는 허점이 있어요. 세상에 허점이 없는 통계는 없고 모든 통계는 의도가 있어요. 뭐 제가 통계학이 부전공이긴 하지만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모든 통계와는 항상 그건 허점이 있는데 그건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흐름을 만들어놓으면 이 흐름은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 왜냐면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준이 같아야 돼요. 기준이 틀려 보이면 안 돼요. 좀 더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만약 주택보험료를 하는데 구해고 신호로 넘어간 거 저는 이건 의미 있다고 봐요. 예, 이거는 왜냐면 시대가 그만큼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긴 바꿨어야 됐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어떻게 나왔죠? 구도 계속 나오고 신도 나왔어요. 두 개 같이 발표했어요. 왜? 흐름을 이어주려고. 이 여기 이 안에 흐름을 이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통계의 정확성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통계의 기준이 매번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통계는 이런 것 때문에 왜곡이 됐어. 그래서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꿨어. 매번 바꾼다고 해보세요. 통계 수치는 정확해질지 몰라도 수치는 좀 더 정확한 의미가 가질지 몰라도 흐름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흐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갖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딘가 그젠가 대한민국 신용평가사에서 어떻게 보는가 기사를 쭉 봤는데 신용평가사들이 외환 보유액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적정 외환을 하는데 몇 가지로 파악을 하는데 되게 어렵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딱 하나요. 그 사람들도 뭘 기준으로 본다? 이 흐름 본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정도가 적정이었나를 본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이 정도, 왜냐면 각 시장마다 특수성이 있다고요.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 정도가 적정이었다면은 시간이 흘러서 그 연속성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특별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학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이건 결국은 거의 여러분이나 우리나 이렇게 인허가 양이나 이런 통계 보는 방법이 결국 같은 방법이네요. 결국 같은 방법이에요. 수치 하나만 딱 두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인구 200만 도시예요. 공급량 2만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적정 구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물론 저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수의 대강 2% 정도를 보는데 수도권 기준 보니까 2% 정도를 보는데 그야말로 그냥 대강의 그냥 수치를 던져놓은 거지 그걸 갖고 적정이다 아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각 도시만 여러분들 인구 구조가 비슷한 인구 전체 규모가 비슷한 도시 갖다 놓고 공급량 보세요. 한번 쭉 공급량 보세요. 같은가? 전혀 달라요. 누가 같대요? 두 도시가 인구 규모가 같은데 왜 공급량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광역시급 되는 것들이나 시도급 갖다 놓고 보세요. 인허가 물량 쭉 갖다 놓고 공급 물량 갖다 놓고 같은가? 전혀 달라요. 전혀. 무슨 얘기예요? 적정은 없다고요. 절대 수치 갖고 우리가 적정을 알 방법이 없다고요. 두 차이가 5천만이다. 여러분 5천 세대, 만 세대가 작아 보여요? 하나의 그냥 광역시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정도가 나도 다르다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인허가형 쭉 물량 놓고 보시면요, 대체로 인허가 물량이 대전 쪽은 많지 않아요. 대전 쪽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전 쪽은 미분양도 적어요. 미분양도 그렇게 많이 쌓인 적이 없어요.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물량도 많아요. 그 미분양도 되게 많아요. 미분양도 쌓일 때 무지막지하게 쌓여요. 근데 그 무지막지한 미분양을 또 해소시켜야 또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도시 자체가. 그에 반면 대전은 되게 좀 조용한 편이에요. 공급 물량도 많지 않고 또 그 미분양도 많이 안 쌓여요. 이렇게 진폭이 되게 되는 편이고 어떤 데이 되게 커요. 그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그 도시의 산업도 있을 테고 도시의 구조도 있을 테고 인구 유입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인구 유입. 뭐 그 도시의 산업이 쇠퇴하려면 인구가 산업 쇠퇴가 아니라 산업 쇠퇴로 인한 인구가 유출될 테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을 테고 기타 등등의 이유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요. 있어요. 분명히. 다 몰라요. 우리는 시장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그 도시의 하나의 물량을 보는 거예요. 그 도시 하나의 물량을. 이 도시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소화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왔구나. 이걸 보는 이유가 인구가 똑같은 도시여도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왜 고민을 해요. 인구 50만 도시 적정 얼마, 인구 80만 도시 적정 얼마, 100만 도시 얼마, 광역시급 200만원 얼마, 250만 얼마, 300 얼마 하는 거 그것만 보면 되죠.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흠이 뭐하면 적정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구 비슷한 도시 갖다 놓고 공급 물량 보세요. 그게 같은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표를 본다는 건요, 과거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고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절대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수기준에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동수기준이냐 가구수기준이냐에서도 동수기준보다 가구수기준이 좀 더 현대적인 지금의 기준에서는 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수치를 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전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통계가 나오면 이 통계는 뭐가 잘못됐어 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보급률 뭐가 잘못됐고 특히 미분양이 많아요. 특히 자기네 동네에 미분양이 늘어나면 많아요.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여기 미분양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유가 많아요. 거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건설사가 뭐 자기 미분양 신고 안 하는 게 뭐 그 동네만 알 것 같아요. 딴 동네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의 작은 오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있는 통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오차가 없는 통계는 없어요. 다 있어요. 대상에서 오차가 없는 통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통계 대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오차인데. 자, 봅시다. 과거 수도권 봤으니까 이제 지방 보자고요. 2007년부터 2011년 보고 기간 여기서 연말 기준 지금 제가 이 인허가 통계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이게 만능이면 뭐하고 공부를 갖다 10년을 하겠어요. 이것도 다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인허가를 위주로 본다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인허가를 위주로 본다는 거지 인허가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빨리빨리 쓰는데요. 자, 지난 장에서 수도권 봤죠? 하고 여기서 아파트. 딴 것도 뭐 중요는 한데, 딴 것도 보면 재밌는 거 되게 많은데, 일단 아파트만 보자. 수도권. 다시 한번 봅시다. 수도권 아파트. 예, 저번에, 저기 댓글에서 불망울님께서 댓글 나와주셨는데, 맞아요, 그 말씀. 원래 인허가는 거의 연말 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 물량이 이렇게 해서 뭐 전멸 수준은 아니다. 근데 맞아요, 예. 그분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상승기 때는 택지가 있으면은 물량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금액을 보고 2027만에서 21만 꽤 크게 줄었죠. 21만 줄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때보다는 줄고 있는 추세다라는 상승기임에도 줄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또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21만 같아 보이지만은 뭐가 있냐면 멸실 물량이 커지고 있다고요. 멸실 물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량처럼 보여도 사실은 실제 물량으로는 이게 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시면은 15만에서 27만 넣었다 21만 21만. 근데 조금 더 사실 자세히 볼 부분들이 있긴 한데 보세요. 16에서 17 넘어가면서 21 갔잖아요. 봅시다 이거. 보세요. 뭐가 다른가? 자, 16에서 17 넘어가. 이건 서울이에요. 보이시죠? 서울 어때요? 17년에 확 늘었죠. 서울은 왜 인허가 수치가 늘어날까요? 아니 그거보다 서울 쪽은 인허가 주로 뭘로 나올까요? 서울 쪽의 인허가는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원래 총가에 나왔던 신문도 여기 있는데 거의 서울 쪽은 택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요. 서울 쪽에서 인허가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얘기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얘기는 이건 마찬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얘기는 마찬가지고 멸시 쪽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은 인허가 물량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 물량 쪽에 대한 압박은 약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많았어요. 여러분들 서울 쪽에서. 근데 15년 16년 15년이 워낙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8년 19년은 입주 물량이 많은 건 맞고요. 많은 건 맞다고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본 바하고 의하면요, 시장이 정말로 하락을 하고 힘들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분양 물량이 많은 거. 둘 중에 어떤 거에 더 점수를 주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시장 따라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위험한 게 분양 물량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입주 물량보다. 입주 물량보다. 최근에 보면은 입주 물량, 어떻게 보면 동탄 같은 경우가 그 경우기도 하죠.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와줬다고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입주 물량이 전세 가격 하락은 어쩔 수가 없는데 매매가 하락을 끌어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같이 분양 물량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칠 때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둘 다 이렇게 수요 쪽에 유동성을 끌어가기 때문에 입주와 분양이 같이 나오는 거, 때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5년도에 인허가가 나왔다면은 15, 그러니까 지금 18년, 19년도에 입주가 나오죠.
18, 19에 입주가 나오는데 18, 19가 분양이 굉장히 많다면은 오히려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15년도 때도 사실 18, 19년도가 분양 물량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수도권 분양 물량을 18년도, 19년도에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분양 물량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분양 물량이 없으면 새 집이 무엇이 있나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입주하는 게 있네. 그걸 갖다 관심을 가지고 입주하는 걸 갖다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요. 투자자가 진입을 해서 투자자는 팔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가 이렇게 매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분양 물량이 많다면 실수요자들이 다 분양하는 걸 갖다 샀겠죠? 실수요자는 분양하는 걸 산 상태에서 다시 입주하는 물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분양과 입주가 겹칠 때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분양 입주가 겹칠 때 그때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7년도부터 이게 늘어났다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경기 쪽은 좀 다를 거예요. 경기 쪽 볼까요? 하나씩 나눠서 보는데 20만 15년에 20만이죠. 그 다음에 17만. 원래 보면은 이게 두 개 같았죠. 근데 실제로는 12만. 많이 줄었죠? 12만. 경기죠. 2017년 같은 시기 놓고 보자고. 2017년 다 보면 좋은데 시간상 2017년 8월달 지금이 8월달까지 나와요. 같은 8월달 놓고 봤을 때 작년은 7만 506만 약간 줄었죠. 같은 시기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만에서 17만 줄고 그 다음에 약간 준 상태. 그러니까 이게 10만 줄고 15년.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쪽은 줄어드는 형태고 서울 쪽이 지금 늘어났다고요. 아마 서울에 15년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어디부터 스타트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 위주이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상승한 쪽이 원래 상승이 먼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이 먼저 나온다고요. 서울 쪽 물량이 먼저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쪽 물량은 거의 경기도 쪽 물량은 사실은 그냥 택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나와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서울 쪽 물량은 그래도 파악이 쉬워요. 서울 쪽은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냥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곧 멸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멸시를 만들기 때문에 수도권 물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요 시기 지나고 나면 다시 줄어들 것이다. 수도권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다시 실거주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자자를 빼고 실거주 봤을 때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우리 편.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내 편이냐 시간이 내 편이 아니냐예요. 그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특히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어디를 들어갔을 때 시간이 내 편인 경우에는요, 파야 되는데 파는 시간 놓쳤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버티면 돼요. 그냥 어떻게든 버티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인원화 물량이라서 언젠가는 하락을 한다. 하락이 언제 나올지 아는 건 되게 힘들지만 하락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시간이 촉박해 있는 상태에서 얼른 남한테 파와야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이때는 사실은 삶이 조급해져요. 조급해져 막 그냥 금매 던지게 된다고요. 금매를 던지게 돼요. 결국 시간이 내 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투자자에게 이렇게 호의적이라는 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원래 장의 초기에는 초반 중반기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이게 장이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한 뒤에는 이게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여러분 심적으로도. 수도권이 지금 뭐 하락 물건 나오고 지금 조정기니까 하락 물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조정기하고 말하기도 그래요. 이제 뭐 두 달, 한 달, 두 달 갖다 조정기하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 거는. 자, 좋습니다. 수도권은 이 정도였고 제가 그 다음에 기타 지방 보여드렸었죠. 기타 지방.
기타 지방까지 봤나요? 저번에 봤을 때 기타 지방은 10, 14, 11, 14, 18, 19 계속 늘리고 있다고요. 8만 3천 죽었죠? 언제까요? 아 이건 8만 17년 이거 빼봅시다. 중간에 있는 거 빼자고요. 자, 18, 19, 그 다음에 14가 죽었죠. 2017년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2015년도 되면서 15년도 말에 위험해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몇 군데는 사실은 되게 위험했고 지금까지도 안 좋아요. 반면에 몇 군데는 그렇게 심하게 그래도 잘 버텼어요. 잘 버티고 오히려 중심지 상승하는 곳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 하락하는 곳들이 언제 상승할까요? 이게 나왔을 때 아직 인허가 물량이 줄지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 인허가 물량이 17년 말 이때 처음 죽었죠. 19에서 14 죽었잖아요. 그쵸? 14 죽었는데 14는 되게 작은 수치인가요? 이 앞에 보세요. 10년치 왔을 때 14 그게 작은 수치가 아니라고 14 자체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게 2008년도 2007년도가 거의 꼭지였어요. 2008년도에 죽었죠. 죽었을 때 얼마나 죽었지 봐? 7만, 6만, 5만까지도 죽었다고요. 이번에 죽은 게 14만이에요. 많이 죽었나요? 그렇게 많이 죽은 거 아니라고 14만은. 그래서 제가 지방 쪽에 이게 반등을 치고 날라가려면 확 죽어야 돼요. 확 죽어야지 반등이 더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을 갖다가 지금 뭐 부양책을 내자고 하는 게 부양책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이 부양책 나왔을 때 얼른 파와야 돼서 이게 올라가요. 인허가 받아놨던 게 공급 물량은 쫙 나와 보여요. 이건 오히려 지방시장이 더 안 좋다고요. 정말로 지방시장이 하반기를 짧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려운 것들 얼른 부숴놔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그랬죠. 망할 것도 한 것들 망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사들 못 짓는 것들 얼른 망해 나가서 그 물량도 시장에 못 나오는 상태가 돼야지 사실은 반등이 빨라요. 그거 살려주잖아요. 살려주고 좀비 기업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그냥 물량 내놓는 거예요. 사실은 어설픈 부양책은 안 내놓는 게 나아요. 기타 지방이 이렇다고요. 지방 미분양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편이고 이건 뭐 알고 계실 테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방 미분양 또 나오겠네요. 그럼 기타광역시면은 인천 빼고 나머지 광역시예요. 기타광역시 전체 물량을 보자고요. 전체 물량을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지만 시장 안 좋을 때 5만에서 19,000까지 죽었었죠. 2만, 7만, 6만, 4만 5만, 7만 9천, 9만 7천, 10만 기타광역시 물량도 꽤 많았죠. 지금까지 늘고 있다고요. 쭉 늘고 있죠. 안 죽었잖아요.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근데 기타광역시는 워낙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제일 그러니까 제가 울산 쪽 질문 많이 와요. 제가 울산에도 또 아는 분들 계시고 저희 게시판 지기 분도 울산이시고 제가 울산에 사실은 제가 2015년도인가에 제가 원래 그게 제가 원래 지역 언급 안 해요. 예, 지역 언급도 잘 안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을 때 지역 언급하는 거고 뭐 PD 수첩 때문에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원래 정확한 동 이런 건 잘 알지도 못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편인데 이때는 제가 15년 정도까지도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울산 좀 위험할 것 같다.
인허가 물량 나오는 게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4천, 5천, 2천 나오다가 11년도 9천 들어왔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11년도에 9천 넣었어요. 11년도? 10년, 11년? 이때부터 울산 괜찮았네요. 그러다가 훅 떨어졌죠. 6천, 3천. 이거 왜 떨어졌을까요? 사실 제가 울산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수치가 작아요. 지방에서 사실 지방 쪽은 도시 자체가 수도권하고는 워낙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 울산도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광역시는 아니어가지고 수치가 작긴 작아요. 이게 뭐 단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통 이렇게 떠올리면은 보통 이 물량이 많았던 경우가 많아요. 이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이건 워낙 작은 세대가 작다 보니까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11년도에 물량이 많았으니까 줄어들었을 확률이 상당히 커요.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있으니 산이 높으면 고비 깊다고 같은 얘기예요. 고비 깊으니까 산이 높죠. 그 다음에 늘어났다고요. 그쵸?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까? 보통 이 정도 수치, 앞에 이 수치인데 9천이 나왔을 때 많았다고요. 근데 이 수치는 이 수치보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다고요. 9,900, 거의 만 세대가 나왔다고요. 요거는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가 나오면. 근데 그 다음에가 어때요? 만 세대죠. 두 해 합쳐서 2만이 나온 거예요. 이 앞쪽 보자고요. 2만이 나오려면 얼마가 걸리나? 얘네는 거의 9천만. 이거. 4년 동안 2만 세대가 나왔다고요. 4년 동안 2만 세대가 나왔는데 물량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울산 사시는 분들은 이거 뭐 정확한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울산을 갖다 연도별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가격 그건 당연히 모르죠. 제가 뭐 울산이 뭐 8년도, 9년도, 10년도 갖다 연도별로 나눠가지고 시장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물량이 나서 줄어들었다면은 4년 동안 2만 세대가 나왔는데 2해 동안 2만 세대가 나왔더랬다고요. 이러면은 보통 위험한 경우가 위험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13,000 더 많죠. 그 다음에 11,000. 4년 동안 몇이 나온 거예요? 4년 동안 거의 45,000이 나왔다고요. 45,000인가요? 45,000이 나왔다고요. 4년 동안. 이때는 4년 동안 얼마 나왔어요? 2만. 이 정도 물량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 언제 찔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아직은 물량이 안 줄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15년도 중반부에 저는 해가지고 울산 힘들 것 같으니까 좀 물량 너무 많으시면은, 뭐 정확한 건, 왜냐면 이것만 보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인데, 수도권을 볼 때는 전 이거 말고도 딴 것들을 같이 봐요. 근데 지방은 제가 딴 걸 갖다 볼 수가 없어요. 그 동네를 몰라요. 일단 그 동네를 알아야지 뭘 보는데, 그냥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확도가 그렇게 높냐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많다. 그러니까 좀 물량이 만약에 너무 많으시면은 정리를 조금만 하셔봐. 정 가지고 싶으시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시고, 좀 너무 많으시면 정리를 하셔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보시면 많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많죠. 4천, 5천, 3천, 9천 나오던 데가 갑자기 9,992니까 이건 만들이 13,000, 12,000. 그래서 제가 그거 한 다음에 16년, 17년도에도 전화하셔가지고, 울산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울산 언제 올릴까요? 했을 때 제가 뭐하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17년도에. 여러분들 같으면 뭐하고 대답을 했겠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인허가 물량이 줄진 않았어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똑같이 대답할 수 있겠죠?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거에 무너졌다고, 이거에 무너진 상황인데, 그 뒤에, 그거보다 더 많은데, 가격이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잖아요. 그쵸? 자, 8월달이죠? 요럴 때는 한번 봅시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찍으면 같은 8월달 넣어도 돼요. 왜냐면 지금 8월달 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이 25일인가요? 좀 있으면 이제 9월달 거까지 나오겠네요. 8월달 좀 봅시다. 4천. 2016년도 8월달에는 9천 나왔었네요. 9천 나왔을 때 13,000이고 4천 나왔을 때 11,000이에요. 지금은 4,100이니까 조금 줄여서 한 13,000이 나오겠네요. 어때요? 적은가요? 안 적다 보여요. 이것도 안 적어요. 약간 줄어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애매한데요. 제 기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만 제가 울산에 대해서 딴 데이터가 있다면 딴 걸 같이 보겠는데 울산에 대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건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훨씬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안 하려고 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이것도 중요한 데이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확실하다고 얘기는 못 드려요. 왜냐면 그 지역의 특성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는 건 맞는데 준 거는 맞아요. 준 거는 맞는데 14,000보다도 줄고 있는 건 맞는데 아주 그냥 확 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장 반등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줄고 있기는 한데 희망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 하락기가 언제다 하고 그러니까 상승이 언제 나온다고 얘기할 만큼은 아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거는 좀 있어요. 이거 좀 있는 게 갑자기 울산 얘기를 하고 했던 건 아닌데 뭐 하나씩 보자고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죠? 울산광역시 이렇게 있는데 울산에서 자 울산이 여기에요. 울산 예. 산단들 있고 이게 울산이에요. 울산. 근데 지금 물량이 나온 데가 어디가 남아있냐면은 아마 지금 이쪽 여기가 아마 입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갔을 때 그거 좀 많이 졌는데 아직 입주는 안 했나? 입주하는데도 나올 것도 같은데 나오거나 곧 나오거나 할 것 같아요. 이쪽에 입주 물량이 또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상당히 커요. 그 이 건너편 같은 거도 보면은 임대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호갱노노 보시잖아요. 호갱노노에는 안 나와요. 호갱노노에 여러분들 임대 물량은 안 나옵니다. 임대주택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짓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건물 앞에 가서 호갱노노 이렇게 확대해도 안 나와요. 대구 같은 경우도 수목원 지구 있죠. 수목원 지구 가면 뒤에 임대 물량 쭉 있거든요. 2,000 세대 정도가 될 거예요. 임대. 2,000 안 되나? 1,500인가? 있는데 거기 수목원 저 뒤쪽에 지금 보자. 풍경채인가 하고 그 앞쪽에 있는 거기 임대가 하나, 둘, 세 단지 있는데 그 앞에 가셔서 보셔도 호갱노노에 물량 안 나와요. 임대 물량도 안 잡혀요. 근데 요 앞에도 임대 물량이 또 있어요. 요것들도 오는 중인데 얘네가 울산하고는 좀 떨어지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원래는 울산이면 여기가 화학단지고 이게 산업단지들이고 울산 같은 경우는 화학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쪽에 있으니까 거의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청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중심 쪽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에 거주지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봤을 때 송정은 좀 먼 건 사실이에요. 울산 중심지에 먹었던 건 사실인데 40이에요. 40인데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울산에 이게 혁신이에요.
울산 혁신은 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쭉 길어요. 뱀처럼 쭉 길어요. 긴데 울산 중심에서 송정이 멀다고 했는데 울산 혁신이 이렇게 쭉 기워져 버리니까요. 이게 안 먹어요. 기워져 버리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울산의 생활권이 다 이 밑쪽에 있었을 때는 이게 되게 먼데 생활권이 울산 혁신 나쁘지 않거든요. 가격도 괜찮아요. 울산에서 가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온 중심지예요. 중심지가 혁신이 생기면 위에 올라와 보니까 송정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게 돼 보였다고요. 여기만 있을 때는 먹었는데 이게 올라와 보니까 멀지가 않았다고요. 이 물량도 영향을 미칠 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지금 입주 하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있죠. 여기는 울산이에요. 역세권. 울산역에 역세권 개발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울산에서는 이게 상당히 멀어요. 그쵸? 울산이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서 이거는 되게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갖다 촉솔한 이유가 울산 조그맣게 되게 멀어요. 이거는 사실 울산 생활권이라기보다는 이건 여기 들어가는데 울산 생활권이라기보다는 이쪽. 언양 이쪽 생활권 쪽에 우리 가까워요. 하지만 울산 생활권이라고 보기엔 너무 먼 것 같아요. 근데 언양 생활권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여기서 이걸 넘어가다 보면 길이 사실 안 좋아요. 지하 도로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쪽 물량이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에 이쪽 물량이 잡혀 있다면은 이거는 울산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부시기도 멀죠? 요즘 이거 유행이거든요? 이거? 예. 이 역세권 개발 되게 많아요. 역세권 개발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뭐 군산가도 있고, 진주가도 있어요, 지금. 역세권 개발 다 있는데, 제가 도와본 역세권 개발 쪽은 사실은 그닥, 어떻게 보면 광명 역세권 개발이 뜬 다음에, 그냥 역세권 개발하면 다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역세권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세권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광명역은 이용 인구도 많고 이동도 많고 또 광명은 좀 특이한 곳이에요. 사실은 딴 역세권하고 같이 비교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쪽 역세권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주도 마찬가지. 진주 역세권 쪽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진주 설명할 기회가 되면은 그래서 이 인허가 물량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쪽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송정 택지. 그리고 울산 쪽에서 재개발된 건축 물량이 시내 쪽에서 조금 있는 것 같던데 그 인허가 물량이 그러니까 중요하다. 제가 인허가 물량을 보셔가고 얘기를 하는데도 인허가 물량이 만약에 같은 울산이어도 여기 있다면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물량 정도는 빼줘도 크게 상관은 없겠다 싶은 거죠. 이 정도가 떨어져 있으면 울산이 되게 크거든요. 전국 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커요. 인천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울산인데 되게 커요. 울산. 그리고 이 끝에 이 끝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인허가 물량이어도 이원 인허가 물량은 빼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인허가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줄이지는 않았다. 13,000. 그래서 저는 울산 쪽 반등은 아직 작년인가 울산 쪽에 대해서 좀 가신다고 얘기를 듣고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울산 어떠냐 가보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별로다 울산 쪽. 하지만 아직은 인허가 제 기준에 봤을 때 인허가 물량으로 봤을 때 아직은 아니다. 입지가 그 다음에 특히 저 울산 역세권 저쪽은 내가 보기엔 저는 언양 쪽 저쪽 생활권인데
그게 언양 쪽을 들어가려도 지하 그 도보 밑에 지하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길도 사실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애매하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울산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묵었었냐면 여기 태화당 여기 묵었거든요. 여기는 되게 좋아요. 태화당 쪽도 개발한다고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여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울산 쪽에서 다 울산 중심지가 이쪽에 있거든요. 쭉 걸어 나오면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되게 좋아요. 먹자골목도 있고 뒤쪽으로는 먹자골목이고 앞쪽으로는 카페처럼 이렇게 된 것도 쭉 있는데 백화점도 있고 터미널 있고 쭉 있어요. 터미널 가면 이렇게 터미널 위에 이렇게 뭐죠? 허니문카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참 마음에 들어요. 여기 개발한다면 참 괜찮을 텐데 개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 같으면은 뭐가 할까? 개발 계획은 저는 항상 그래요. 개발 계획은 여러분들이 저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천에 사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인천은 하도 개발 계획이 많이 속은 곳이어가지고 예. 인천은 개발 계획이 수백 가지의 개발 계획이 나왔다가 무산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개발 계획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 호재다 이런 거였다가 그거는 상승기 사이클 안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지 가격이 하락하는 곳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소는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발 호재도 상승기 사이클 안에서 적용되는 개발 호재만 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상승기 사이클 안에서 적용되지 않는 개발 호재는 저는 다 제쳐둬요. 그거는 언제 이용하느냐? 내가 털고 나올 때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인천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분들 계실 테니까 패스하고 하긴 울산 쪽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데 한번 보자고요. 딴 데 보면은 대전? 대전도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울산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보기 쉬운 걸로 봅시다. 2016년도 전국 시도별 통계예요. 점유 유형 통계예요. 제가 울산을 크게 안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그 제가 수도권을 갖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점유 유형이에요. 사면 누구나 집이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고 거기는 매매, 전세, 월세가 있죠. 매매, 전세, 월세가 있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드려 봅시다. 사면 누구나 집이 있어야 되고 자가로 사는 경우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어요.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너무 장황하게 하면 또 쉬워하시겠죠?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국가들이 전부 다 자가점유를 갖다가 자가 쪽을 권유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자가 쪽을 권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게 너무 심해서 했던 거지. 여러분들 중에 주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다 하는 것 같아도 의외로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 없는 경우 되게 많죠. 그분들 막 불안에 떠시나요?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집 없고 집 사실 분들은 부동산이 올라가면 투자하신 분들도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거주 한 채 딱 가지고 계신 분들 주변에 많죠. 한 내 집 한 채 딱 갖고 있는 분 그분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막 불안해 하시나요? 주거 불안을 느끼나요? 안 느낀다고요. 안 느끼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저 대구 분들 만났는데 대구가 2000 몇 년도냐고 2009년도? 8년도 9년도 때 거기가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데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미분양이.
그 대구가 이번에 상승이 늦었던 이유가 지금 미분양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올라간다고 딴 지방보다 상승 스타트가 늦었어요. 늦게 나왔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미친 듯이 오르려고 했는데 대부분을 봤는데 어떤 분이 저는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뭐 미분양이 많아서 집값이 뭐 떨어졌어요? 또는 뭐 올랐어요? 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집 한 채 갖고 이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관심이 없어요 하고 하시는데 의외로 그런 분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집 한 채 딱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거가 되게 안정이 돼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어차피 상관이 없고 올라도 상관이 없고 별로 우리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는 정부들이 자기 집 한 채에 있는 걸 갖다가 되게 권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집을 사게 하려고 그 방법 중에 정부가 만든 게 금융 쪽에서 만드는 게 모기지원. 그리고 이걸 좀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신용이 좀 부족한 사람, 돈이 부족한 사람도 자기 집을 사게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그냥 프라임급이 아니고 낮은 서브 프라임급에도 부동산을 사게 하자, 대출을 해줘서. 그래서 서브 프라임급에도 모기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한 거죠. 그러다가 파단이 난 게 서브 프라임 모기 지원 사태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도 보여주듯이 자기 집을 갖다가 그게 결국은 큰 의도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님들 쭉 보시면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전 제가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대통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갖다 못되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잘 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반장반해도 잘하고 싶은데 국가 대통령이 됐는데 잘 못해먹고 자기 혼자 뭐 해먹고 자기 뭐 이걸 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대통령쯤 됐으면 그 어느 분이시더라도 좌든 우든 민주당이든 뭐 한나라든 상관이 없이 다 잘하려고 했다는 걸래요. 어느 나라든지 전 대통령이 됐으면은. 단지 그게 결국은 선택이니까 선택이면 결과가 나빴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득을 주도를 하던 뭐 이거 대기업을 갖다 중시를 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결과가 나빴던 것 뿐이지 사실은 다 의도는 좋았을 거라는 걸래요. 근데 그 의도가 지나치게 나가버리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 같은. 근데 그것도 의도를 보면은 자가주택 점유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높아진다는 건 거의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맞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가 발생을 하고 전국이 그 자가 점유율을 올리려고 했던 곳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요. 그러면서 롤모델로 나왔던 것이 오히려 독일. 그리고 현 정부가 계속 롤모델로 삼고 있는 곳이 독일 쪽이에요. 여기는 자가주택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 임대주택인데도 오히려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의 주거가 안정되어 있네? 꼭 자가가 아니어도 되네? 임대주택 그것도 가능하구나. 이게 현재 김수현 씨가 낸 제2저자인가 올라와 있는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 거기 주 내용이에요. 사실은 내용인데 하여간에 자가 점유가 높아지면은 주거가 안정이 돼요. 주거가 안정이 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흔들림도 적어지고. 그래서 자가 점유는 대체로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요, 자가 점유도 우상향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크게 보면 우상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가 점유도 크게 보면 우상향이에요. 대부분 자가 점유가 올라가요. 그 한계치가 어느 정도면 65에서 68, 60% 중후반대를 얘기해요. 봅시다. 10명이 있어요. 10가구가 있어요. 한 동네에. 자가 점유 맥시멈을 70%라고 봅시다. 그건 무슨 얘기냐? 7집이 자가예요. 그럼 남은 집은 몇 집이죠? 3집. 3집을 나눠 먹어서 어떻게 되냐면 전세와 월세가 가는 거죠. 대부분에 가면은 전세가 월세보다 조금 많은 경우가 많아요. 전세가 월세보다는 많아요. 그럼 7대 2대 1이라고 합시다. 자, 시장이 좋을 때는 자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겠죠?
사겠죠? 자, 니체가 나는 니체를 샀어요. 이걸 우리가 뭐 불러요? 가수요. 근데 들어갈 사람은 2명, 1명밖에 없죠? 2명, 1명. 한 집이 남네요. 그럼 이 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너무 과하게 했으니까 내 집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공실로 놔야지. 새 아저씨 와봐야지 라고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가격을 낮춰서도 빼야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예전 옥션 광고 있었죠. 100원 더, 1000원 더.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가격이.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쭉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다음 갱신 때 전세 가격이 내려갔으면 투자금이 더 들어가죠. 즉, 내 돈이 계속 넣어야 돼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당장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여러분들 전세금 계속 올려가지고 생활비 쓰신다는 분들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전세금 올리면 그게 내 돈이에요? 내 돈 아니지만 당장은 플러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금액에서. 월세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난다고요. 대출금리를 월세 가지고 못 메꿔요. 금리 올라가요. 여러분들 못 메꿔요. 금리 올라가면은. 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메꾸시죠? 저금리로 하는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 못 메꿔요. 유언이 융자금을 받고 월세 놓으실 거예요. 이 융자금을 갖다가 월세마다 메꾸지 못해요. 여러분들 보태서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리 올랐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네, 여기 하여간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쭉.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매가가 떨어진다고요. 이 시스템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보면 이 시스템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자, 물량이 4개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하나가 없고 3개가 나왔다고요. 3개가 나왔죠? 그럼 이 사람들이 2개 전세, 하나 월세.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똔똔 딱 맞죠? 맞는다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팔려고 해요. 딱 맞죠? 딱 맞는데 이 사람이 팔려고 해요. 이 집을 한 채를 갖다. 팔려면 누구한테 팔까요? 시장이 막 좋을 때는 투자자들끼리 가수요가 팔 텐데 시장이 안 좋아요. 그게 막 안 좋거나 또는 그냥 안정세예요. 3개만 놔뒀자고요. 3개만 전세, 월세. 딱 맞네요. 아주 이상적인 형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3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주택자가 있어야지만 이 세입자도 민간 임대가 나오는 거고,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부동산 공급을 줄이고 뭐 이렇게 다주택자가 집을 못 사게 하고 하는 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면요, 여러분들 전월세 가격은 막 올라가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투자 못하게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들 신규 민간 임대가 안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연장하면 돼요. 더구나 정부에서 또 뭐 한다고 해요? 연장하도록 해준다고 하고 있죠. 연장하면 돼요. 연장하면은 새로 신혼부부들은 어디에 들어가 사실 거예요? 집 3개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다 연장했어요. 연장. 그리고 자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못 사요. 그럼 시중에 물량이 뭐가 나올 수가 있죠? 한 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건설사에다가 물량을 달라고 해가지고 물량 나온 걸 사셔야 돼요. 그럼 건설사는 뭐만 공급을 할까요? 전월세 공급할 수 있나요? 투자자가 못 사는데? 못해요. 실거주만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로 신혼부부들은 100% 매입을 자가 형태로 결혼을 하셔야 돼요. 가능한 얘기예요? 안 가능한 얘기예요. 당연히. 신혼부부들은 50%밖에 안 돼요. 50%도 안 되나? 30몇 %인가 밖에 안 돼요. 한 50 정도 되죠. 50 조금 안 되나?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신혼부부가 2명이었다면 한 명은 집 산다고 치죠. 나머지 한 명, 이분은 어디서 사실 거예요? 기존 일로 진입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올려서 진입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기간을 갖다가 갱신권을 준다면은 이분들은 다 그냥 갱신을 해버리겠죠?
그럼 얘는 어디가 살 거예요? 저거 살 데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가 나왔어요. 신축 하나 갔다가 이 법망을 뚫고 한 명이 딱 나왔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쭉 있겠죠? 집무수방이 하나 딱 나왔어요. 이거는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월세 가격이 쫙 올라가요. 이분들은 과연 다주택자가 집을 안 사는 게, 못 사게 하는 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전혀 도움 안 돼요. 무슨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이 결과가 나와요. 이분들이 살려면 이렇게 올라가요. 게다가 갱신권까지 주게 되면. 그리고 저는 젊은 분들이, 전월세 사실 분들이 갱신권까지 요구하고 세입자 대책이 나오면 막 좋아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좋아하시는 거지? 자기한테 집을 안 준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좋아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너무 몰라. 너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부동산 쪽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 부동산 쪽 강사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뭐 우미나 정책도 아니고 이분들 평생 알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됐지? 나는 단지 집을 안 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시장 구조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갖다가 국민들이 잘 알게 되면은 이번 시장의 과등락이 오히려 안 나와요.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요, 오히려 과등락이 안 나와요. 이 진폭이 오히려 적어진다고요. 그래서 전 나중에 하게 되면 오히려 뭐 그런 거 해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안 되고, 일단은 저도 제 2위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의 구조라고요. 근데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 스위치 있다고요. 두 채 전세, 월세 살고 있죠? 근데 이게 한 채를 파와야 돼요. 한 채를 누가 살까요? 시장이 좋을 때면 이 사람들이 사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사야 된다고요. 그쵸? 이게 A라는 도시예요. B라는 도시 봅시다. 자가가 5명이에요. 전세가 셋, 월세가 둘. 5대 3대 2예요. 그러면은 집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세예요. 세 주는 집들이 얘는 셋이 5개가 있겠죠? 전세가 전세, 월세예요. 그렇죠? 투자 수요는 빼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 보자고 있잖아요. 투자 수요 빼놓고 보자고요. 정부가 그냥 투자자가 집 사면은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투자 수요 빼놓고 보자고요. 시장이 또는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런 경우 하면 이 집을 파와야 돼요. 한 채를 파와야 돼요.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여기는 5명. 여기는 몇 명 있어요? 3명. 어디가 팔기가 쉬울까요? 여기가 팔기가 쉽겠죠.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허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집을 누가 살까요? 실거주 집 누가 살 것 같으세요? 세입자가 산다고 얘기하시겠죠? 맞아요. 세입자가 살아요. 실거주 집이니까 당연히. 세입자 중에서도 누가 살까요? 집을. 전세가 살아요. 점유 유형의 변한 형태가 있는데 제가 그 파일 위에 있나? 못 찾겠다. 하여간에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누가 살 것 같으세요? 점유 형태, 전세. 정확히 말하면 점유 형태가 전세 있고요, 월세 있어요. 월세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없는 월세 있어요. 그 다음에 1년치 한 번에 내고 들어가는 거. 내고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 유형 중에서 집을 살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어떤 형태일까요? 전세예요. 전세가 집을 사요. 가장 높은 확률이 전세입자로 살다가 집을 살 확률이
커요. 월세입자 팔다가 집을 살 확률보다는. 그래서 전세입자가 많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전세입자가 3명이기 때문에 3명한테 집을 팔 수 있다고요. 즉 수요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5개여도 전세가 월세보다 월등히 높아요. 집을 살 확률이.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그래서 전세입자 비율이 높을수록 집을 팔기가 좋아요. 자가 점유가 낮아야 되고 전세가 높아야 돼요. 전세 비율이. 이거는 사실 공급 분석이기 때문에 이건 수요측인데 수요측 분석 쪽이라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보는 김에 같이 보자고요. 자, 보세요. 울산 점유형대 자가 점유형대 자가 2016년도 자료예요. 왜 옛날 자료냐고 말씀을 하셔도 최근 자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점유형태 자가 62.8%예요. 자가 점유가 60.8%. 점유형태 전세는 9.1%예요. 총 몇 세대냐? 그래서 울산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게 총 몇 세대냐? 38,000 세대예요. 38,000 세대. 울산에서. 근데 이거 말고도 신혼부부가 또 나오겠죠? 딱 38,000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신혼부부가 몇 쌍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있는 거고 전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38,000 세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38,000. 그리고 그냥 자가점유 형태가 자가점유가 62.8%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쪽 인허가 물량이 많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요. 이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 하락을 한다든지 강세를 띠지 못할 때는 더군다나 투자세를 빼놓고 봤을 때 시장이 자연스럽게 상승으로 넘어가기는 되게 힘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울산 쪽에서 투자 쪽을 갖다 말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올해 총과 작년 말에도 울산 쪽 이제 투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전화 오시고 말씀하신 분한테 저는 아직 아니라고. 올해였나?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번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왜 제가 수도권, 서울 특히 얘기하나요? 서울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서울 자가점유 42%예요. 기타 지방 한번 보실래요? 기타 지방 어느 정도인지? 뭐 경남? 경북? 69.3%, 전남 66.8%, 전남 73.4%. 근데 전남 쪽은 조금 이 수치만 보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전남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전남은 되게 이 주택 유형 보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민간임대가 되게 많거든요. 부영의 본고장이잖아요.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누구나 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델이 저는 부영 쪽 아닌가 싶어요. 민간임대. 그게 거의 전남, 광주 이쪽에서 스타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형별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좀 별도. 대체적으로 60몇 %씩 한다고요. 거의 70 근처예요. 보시면 충청도 같은 경우도 64, 65. 근데 자가점유율 몇 프로 정도 갖다 맥시멈을 본다고요? 거의 60 후반대. 60 후반 이상 올라가는 건 힘들다고 얘기해요. 보통. 이게 70이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70이고. 근데 전남은 워낙 특이한 경우가 빼놓고 본다면 보통 60 후반대 정도. 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봐요. 점유형태 자가가 60 후반대 정도. 그렇게 본다면은 자가점유가 올라갈 폭이 많이 남은 거는 수도권이 많잖아요. 수도권 보자고요. 수도권은 50이 안 돼요. 아직 49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만 얘기냐? 점유형태 전세가 집을 살 확률은 전세가 가장 높다. 전세는
수도권은 어느 정도 된다? 22%예요. 몇 세대? 200만 세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은 200만 세대, 200만 대군이 있어요. 200만 대군. 200만 대군이 집을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수도권의 공급량 얼마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몇 년치 뭐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20만, 30만 하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서는 200만 대군이다. 200만. 경기도는 얼마? 경기도가 89만. 경기도가 그냥 90만이 있어요. 서울은 99만, 100만. 근데 서울은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 경기도는 많이 올랐지만 이 두 군데가 거의 200만이 있다고. 200만. 인천이 적다고, 인천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적다고 하지만 인천도 17만이 있다고요. 딴 도시들 울산 3만 8천, 대전 9만 천, 광주 5만 5천, 이 정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월세에서도 집을 사긴 사요. 안 사는 건 아닌데 전세가 가장 높은 확률로 집을 사거든요. 그래서 전세적으로 저는 중시를 하는 편이에요. 요거 타고요. 자, 이건 수요축 특례니까. 근데 일단은 공급하고 수요 같이 보자는 측면이고,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지 않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딴 도시 한번 봅시다. 대전. 대전도 되게 재밌어요. 대전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대전. 자, 다시 봅시다. 제가 대전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대전이 수치만 보면은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대전은, 그러니까 제가 저같이 공급량 위주로 보는 사람한테는 대전은 수치만 보면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수치 한번 살짝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대전이 인허가 수치만 보면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대전은 공급량이 정말 적어요. 원래 기준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2008년도 맥시멈 때 14,000, 13,000, 14,000 찍었던 데예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7,000까지 찍었던 데예요. 그 뒤에 쭉 보세요. 얼마인지. 4,000, 3,000, 3,000, 5,000, 4,000. 이때 한번 11,000 찍었어요. 3,000, 8,000, 3,000. 적죠. 굉장히 그냥 적죠. 이거 광역시예요, 대전. 광역시에서 3,000, 5,000을 찍었다고요. 울산보다도 적죠? 인구는 아마 울산이 적을 거예요. 근데 대전 수치 정말 적다. 이 정도 적으면요, 이거는 사실은 폭등 나와줘야 돼요. 폭등. 진짜 폭등이 나와줘야 되는 수치예요. 이 정도 수치는. 대전 인구가 얼마죠? 또 헷갈리는데. 인터넷 정말 좋아해요. 인터넷 나온 다음에 뒤지면 다 나와요. 대전 인구. 여기 인구가 여기 그래프대가 나오네요. 대전. 대구. (150만) 울산보다 좀 많은 편이죠. 대전 150만. 150만 인구면 꽤 많은 인구예요. 적은 인구 아니에요. 150만 인구인데, 근데 사실 이 인구를 벗어나서 보더라도 수치 자체가 예전에 10,000몇 세대 찍었던 데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나 침체기 때도 2,000, 3,000, 4,000 찍었는데, 그 뒤로도 늘어난 게 요거 딱 하네. 2016년도? 이거 빼야지, 이거 또 헷갈려요. 중간에 본거는 빼고. 맞죠? 12, 12? 자, 4,000, 3,000, 3,000, 5,000. 적다고요. 되게 적다고요, 지금 수치가. 어때요? 울산이 더 인구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만을 찍었잖아요. 4년 동안 45,000을 찍었다고요. 얘네 지금 4년 동안 얼마 찍었어요? 4년 동안 15,000 찍었어요. 울산이 45,000 찍는 동안 대전은 지금 15,000을 찍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은 인허가 수치만 보면은 정말 좋아요 하고 물량만 보면 정말 좋아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1,000, 그 다음에 17년도에 8,000. 최근 들어서 올라오면서 많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치는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자, 그럼 좀 전에 봤던 그거 볼까요? 수요적 통계도? 대전. 보는 김에 이것도 봅시다. 대전. 자가점유 53.7 어때요? 굉장히 훌륭하죠? 자가점유 53.7이면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니가 기준이 안 잡히셨죠? 맥시멈 얼마 보면 된다? 60 후반대. 60 후반대까지는 자가점유가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60 후반대까지. 수도권이 얼마다? 49. 50이 안 된다고요. 수도권 중에 높은 데가 인천인데 여기가 58.4예요. 근데 대전은 경기도가 52.7인데 대전이 53.7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50%대가 드물어요. 50%대가 딱 어디 있어요? 대전과 대구밖에 없어요. 여기만 50%대예요. 나머지는 다 60% 넘어갔다고요. 기타 지방 가면 68, 73, 69. 이 정도가 되면 집 살 사람,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68, 69, 70이 됐다는 얘기는 집 살 사람은 다 샀다. 그 뜻이에요. 반면에 50몇 프로의 얘기는 아직도 살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 그 뜻이고요. 대전 53. 오, 훌륭한데요. 전미형태 전세 얼마나 되나 봅시다. 대전 15.5%. 밑에 있나요? 15.5%가 세종 있는데 세종은 제쳐놓고 자 3, 7, 7, 10, 15 제일 높죠? 제일 높아요. 지금 전미형태 전세가 15%면은 이게 예비 매수자인데 예비 매수자 푸어테지가 가장 높은 데가 대전이에요. 지금 딴 데는 서울 26 높죠? 그래서 제가 수도권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26 경기도 19.9 20 인천이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16을 찍고 있다고요. 그 외에는 대전 15.5 그거 말고는 나머지 전부 다 10% 미만이에요. 거의가. 그나마 높은 데가 대구가 12.3이고 대전하고 대구 빼고는 다 10%대 미만이라고요. 지금 이게 예비 매수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전 수치가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수치만 놓고 보면 대전이 참 괜찮아요 하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근데 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치만 놓고 보면 참 괜찮은 게 맞아요. 맞는데 더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하나 더 해봅시다. 세종 한 페이지에 들어오죠. 자 세종 봅시다. 세종의 인구의 50% 약간 안 되게 40 몇 프로를 갖다가 대전이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세종 공급량의 한 40 몇 프로는 대전의 공급량으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형태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2010, 이때는 하반기니까 빼놓고 2011년 이 정도부터 올라갔으니까 17,000 찍었죠? 그쵸? 자, 세종이 16,000이죠. 그냥 일단 50% 보자고요. 8,000. 그다음 4,000 더 봅시다. 그럼 몇이에요? 13,000. 이것도 8,000이죠? 4,000 더하면 12,000. 11,000이니까 6,000 더하고 하면 이게 7,000에다 하면 12,000에서 13,000. 여기가 16,000에다가 11,000을 더하면 17,000. 즉 17,000에서 12,000, 13,000, 14,000에다가 최대에 들어오면서 17,000. 그 다음에 세종이 줄고 있죠?
더하면 16,000. 어때요? 아주 적은가요? 어때요? 울산보다 많죠? 이렇게 하니까 12,000에서 11,000을 갖다 매해 찍고 있죠. 만약에 세종을 빼놓고 대전에 이 수치만 했다면 대전은 폭등나서 난리 났어야 돼요 지금. 근데 왜 폭등해서 난리가 안 났냐고요. 세종 수치에 40에서 50%를 갖다가 대전 수치에 더해버리면요 딱 안정적인 대전 수치가 나와요. 12,000에서 11,000 정도, 10,000에서 12,000 정도. 2008년도가 13,000이었잖아요. 거의 그 아래, 약간 아래 세대수가 쭉 나와요.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8,000이니까 12,000, 11,000, 9,000, 12,000. 이게 제가 50%한 거니까 여기다 조금 적겠죠. 한 10,000세대 정도, 10,000세대 정도 꾸준히 나온 거. 이거니까 폭등이 안 나왔던 거예요. 대전이 폭등이 안 나왔던 이유가 세종의 공급량, 세종 인허가 물량의 절반을 갖다가 대전 공급량을 쳤버리면은 딱 안정적인 대전 공급량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16년도 보세요. 16년도에 자 세종시 봅시다. 인허가량이 11,000, 그 다음에 14,000 늘어났죠? 12,000. 2016년도 말에서 12,000 줄었죠? 그 다음에 2017년도 말 8,000.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아무리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많다고 해도 현재 170여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보세요. 세종 물량이 많이 받고 이때 늘어났지만 그 다음에 세종 물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요. 세종 물량이 줄고 있죠? 하나만 쉽게 세종만 띄웁시다. 이 두 개 같이 보면 좋은데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보자고요. 세종 물량이에요. 16, 11,000, 14,000 찍다가 12,000, 8,000, 170. 오면은 아예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대전으로 가겠죠. 그 대전의 물량이 한 것 자체가, 대전의 물량 자체가 그동안은 적정 수준이었어요. 적정. 특별히 적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대전 자체만 놓고 보면 적었던 게 맞아요. 적었던 게 맞는데 저것도 무지막지하게 적었던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안 움직였다고요. 왜? 세종 물량의 50에서 40% 정도 갖다가 한 40몇 프로인가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세종의 물량의 40몇 프로를 갖다 대전 사람들이 매입을 들어가거든요. 대전 사람들이 매입이 아니라 채워져요. 인구, 그러니까 뭐 사던 전세로 들어가는 일단 인구가 유출되고 채워준다고요. 근데 세종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이제 세종이 줄어들면서 이게 대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오히려 물량이 적어요. 이거 지금 올해 물량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뭐 매달 보는 건 아니니까 지방적으로 세종 물량 절반을 더한다고 치더라도 이때까지는 이때는 6,000, 17,000까지 2016년 17,000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2,000 확 죽었죠. 지금은 다 합쳐가지고 뭐 이거 170 나누면 뭐 100이니까 3,700 많이 죽었는데요. 강세 뛰죠. 여기가 강세 뛴다고요. 세종 물량이 줄어들면서 세종 물량 쪽으로 다 채워준 대전 사람들이 세종이 일단은 물량이 끝나면서 그게 이제 대전 자체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나가는 유동성이 이제 세종 쪽 물량이 끝나니까 자체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보자면은 세종이 아직은 빈땅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일시적으로 그 뭐지 이거 저도 세종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원래 회전목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쪽 반달밖에 아니에요. 이쪽은 하나도 완성 안 됐어요. 아직도 회전 택지 되게 많고. 지도 봅시다. 세종 세종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있는 거는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 이쪽은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이거 하나도 없다고요. 이쪽은 지금 완성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하도 지금 완성 안 돼 있다고요. 즉 아직도 빈각 되게 많아요. 세종은.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하고 하는 것들이 멈춘 거예요. 즉 뭐만 남았어요 이제? 분양은 없고 입주는 남아있어요. 입주는 남아있어요. 입주는 아직 있어요. 지금 막 짓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가보면은. 입주가 남아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분양권을 할 게 없으니까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오히려 강세를 띌 수도 있죠. 가격은 강세를 띠면서 특히 일로 빠져나가던 것들이 더 이상 안 빠져나가니까 대전 쪽 거의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세종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전 쪽, 근데 이쪽에 딱 들어오면 뭐가 있죠? 유성구, 도안, 일로 오면은 분산 이렇게 심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게 딱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심을 받는 거고 또 이쪽이 워낙 좋아요. 사실은 이쪽 되게 좋은데요. 근데 이쪽도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도안 쪽인데 서남북권 택지 있죠? 여기도 아직 택지가 많아요. 택지 많아요. 서남북권 이게 도안이거든요. 도안인데 이쪽도 아직 택지 많아요. 사실은. 이게 도안이고 도안 2. 그 다음에 하카 택지 지구 개발지구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게 연결되면 이게 되면은 여기가 되면 지금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되면은 이것도 연결돼요. 그다음 여기 지금 지도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어느 쪽 연결이 되다가 여기서 하여 이것도 아예 도로망 잡힌 거 자체가 연결되게 잡혀 있어요. 이것도 요거네요. 요거. 이쪽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서남북권 택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쪽도 있다. 근데 이쪽은 아직 허홀판이에요. 그냥 아직 딱 안 팠어요. 딱 안 파고 이제 이쪽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개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대전이 지금 시기에 딱 비는 시기에. 세종도 딱 끝났고, 근데 아직도 세종 빚도 많아요. 결국은 할 거예요. 대전도 이거 되게 큰 땅들이에요. 많아요. 많은데 그 사이에서 지금이 딱 끝난 시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대전 쪽 여기 도안 쪽 어떠냐고 저도 저희 사촌 형님한테 삼촌 아니에요. 사촌 형님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쪽에 살고 계셔가지고 분양 어떠냐고 오시길래 매입 들어가셔가 괜찮은데 어차피 이건 나중에 다시 봐야 될 문제지만 괜찮은데 지금 딱 비는 시기다. 분량이 딱 비는 시기요. 괜찮은데 얘네가 다 들어가게 되면 얘네가 들어갈 때가 되면은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테나 세우고 말 그대로 안테나 세우고 빠져나올 시기 잘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 지금 시기로서는 괜찮다. 오히려 그냥 한 상태면 이쪽은 괜찮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더 자세하게 어느 지역이 어떻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셨죠? 인하가 물량하고 수요하고 이걸 봤을 때 이쪽이 기본적으로 괜찮은 데였는데
얘 물량 때문에 얘 물량을 더해주면 적정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못 올라오고 있었는데 얘가 인허가 물량이 끝났다. 입주만 남아있다. 입주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끝났으니까 유동성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그냥 강세를 띄고 있다. 언제까지? 이게 아직은 개발 계획은 되게 많이 잡혀있다. 이거 개발 계획 다 되면 저는 당연히 힘들다고 봐요. 이거는 다 되면 당연히 그 시장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땅을 안 팠다고요. 지금 이게 땅 안 팠어요. 제가 갔다 온 지가 2주가 안 됐기 때문에 한 일주일 한 10며칠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며칠 새에 땅 파지 않는 이상 아직 땅 안 팠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아직은 고민할 시기는 아니죠. 아직은 걱정할 시기는 좀 더 있어야 되고 지금 와서는 그렇다. 아이고 지금 얼마나 하는 건지 좀 목 아프네요. 일단 한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제가 한 편 올려드릴까 두 편 올려드릴까 했었는데 어차피 이거 말고 한 편은 더 올려야겠네요. 나머지 부분도 살짝 한번 봐야 되니까 일단 한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